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의 공상주의자 토끼 한 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은 중국 SF 다뤄볼 거예요. 네. 네. 중국. 베스트 오브 차이니즈 SF 네. 베스트 라는 오브 단편집이 차이니즈 나왔습니다. SF. 네, 걸작선이 나왔습니다. 네. 그것도 여성 작가 또는 네. 논바이너리 작가의 작품만 모은 그런 단편선이고요. 요게 제가 알기로는 해외에서 먼저 나왔다가 네. 해외에서 영어로 먼저 나왔다가 네, 영어로 네. 저기 왕노노의 봄이 오는 방식 요거를 표제작으로 해가지고 나왔는데 요거를 우리나라에서 번역해서 가져온 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성 작가들로만 이제 이루어져 있고요. 네. 작가진이 제가 뭐 잘은 모르는데 말씀드리면은 시우신위, 이백작, 샤자, 현다청, 우수왕, 자오하이홍, 바이판 루샹, 왕노너, 링천, 구스, 옌위, 션잉잉, 천첸, 추시다오, 츠후이, 왕칸위 이렇게 네. 많은 작가분들이 참여를 네. 하셨어요. 왕칸위 이분은 굉장히 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알려주신 분이고 네, 칸위 왕, 레지나 칸위 왕으로 네, 알려져 있는. 왕노노 이분도 많이 알려져 네. 계시죠. 그리고 샤자도 유명했던 것 같아요. 네, 샤자의 작품을 저희가 예전에 거울에서 연재됐던 중국 SF 단편선 단편들 소개할 때 소개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잠시 베란다를 좀 볼게요. 그래서 이 작품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게 중국 SF, 중국에서 왔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볼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게 여성 작가들에 의해서 써졌다라는 점에서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작품들을 뭐 읽어보시면은 알겠지만 이 논바이너리나 여성 젠더가 이 소설에 뭔가 큰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읽으면은 좀 약간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기대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약간 빗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 작가 마지막에 요 작품 해설 스징이안이 쓴 작품 해설에서도 스징이안 이분이 쓴 작품 해설에서도 나오는데 이 우리가 뭔가 논 바이너리나 여성 어떤 소수자 성소수자가 쓴 소설에 대해서 뭔가 다른 점을 기대하는 것이 그 또 다른 억압을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셔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뭔가 다른 점이 있긴 한 것 같아요. 뭔가 다른 특성이 드러나는 것 같긴 한데 그 뭔가를 우리가 기대하고 읽으면은 그게 뭔가 억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 그렇죠. 뭔가 우리가 뭔가 예를 들어 젠더 혁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작품에서 기대를 하고 읽는 것은 약간 좀 위험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약간 오픈 퀘스천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젠더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 사람들에게만 기대를 해야 되는가? 예를 들면 여성 작가나 논바이너리 작가에게만 기대를 해야 되는가? 또는 여성 작가, 논바이너리 작가의 작품들을 모아놨을 때 무엇이 읽힐 수 있는가? 이것이 꼭 뭔가 페미니즘이나 이런 것으로 국한이 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픈 퀘스천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이걸 읽으면서 어떻게 느꼈는가를 오히려 질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뭐 읽어보시면은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그렇죠? 뭐 고사 이런 것들이 많이 네. 중국의 뭐 역사 이런 것들이 많이 그 연관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중국의 뭐 판타지 세계관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네. 근데 또 꼭 그렇지 않은 작품들도 네, 있어서 그렇지 않은 작품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은 작품들이 약간 돋보이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요거는 그런 내용이 아니네 이런 부분들도 있고 네. 네,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가지고 제가 중국 SF의 역사가 뭐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자료 조사를 해봤어요. 네. 찾아보니까 왕칸이 작가님이 썼던 칼럼 같은 게 미러 이 웹진에
번역이 돼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요거를 네.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여기서 제가 뭐 몇 가지만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우리나라랑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더라고요. 요게 보면은 줄 베른의 지구에서 달까지라는 책입니다. 네. 요게 이제 중국에 번역이 된 네. 그거고요. 그 다음에 루신 선생님도 루신이 이제 아큐정전을 쓰신 그렇죠. 아주 그 유명한 그 루신. 네, 그 루신. 루신이 줄 베른의 책을 번역을 해서 일본에 나왔던 거를 다시 번안을 해가지고 중역을 했군요. 네, 중역을 해가지고 중국에다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1904년에 나온 최초의 중국 SF 소설이라고 해요. 이 소설 이름이 이게 수상소설이라는 잡지에 실린 네. 저거 밑에 거 아니에요? 아닐 거예요. 요거 월구 요건데 제가 여기 제목을 아마 썼는 월구 식민지. 네. 유에치오 뭐 슈민지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야기가 처음으로 나온 SF다. 우리나라로 치면 왜 그 우리나라의 그 상 있잖아요. 아작에서 주최한 문윤성 문학상? 네, 문윤성 작가랑 네. 약간 비슷한 위치에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요 묘성기 요것도 굉장히 네. 중국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좀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더라고요. 라오서의 고향 행성의 기록 묘성기 요것도 1932년에 네. 나온 책입니다. 이 당시에는 보면은 중국 대륙 본토를 그 지금의 대만 그러니까 중공이 아니고 그 뭐죠? 중화민국. 네. 중화민국이 본토를 차지하고 있었죠.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좀 보면은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작품들도 그렇고 네. 뭔가 줄 베른을 굉장히 러시아에서 그래서 당시에 요 1930년대 이때는 네. 굉장히 뭔가 분위기가 좀 다른데 이후로 넘어가면은 1957년 이쯤이 되면은 구소련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구소련의 SF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고 네. 그다음에 구소련에서 줄 베른을 굉장히 뭐 찬양을 했대요. 그리고 알렉산더 벨라예프 같은 구소련 작가의 작품도 많이 번역이 되었다. 그런데 그 후에 문화대혁명이 있었습니다. 하하. 문화혁명이 있었고 겨울이군요. 네, 문화혁명으로 두 차례 정도 겨울이 있었더라고요. 문화혁명으로 인해서 뭐 서구 자본주의와 관련된 저희 뭐 류츠신의 3체에서 네. 자세히 봤었죠. 네. 거기서 이제 서구 자본주의, 뭐 과학 이런 것들, 종교와 관련된 거, 블랙홀이 아니라 빅뱅이 뭐 종교적이라고도 뭐 익혀가지고 그것을 뭐 연구하면 안 된다며 네.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류츠신 네. 3체에서. 맞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작가들이 과학 소설을 쓰기를 그만뒀습니다. 네. 근데 1970년대 이제 마오쩌둥이 정권에서 내려오고 나서 뭐 덩샤오핑이나 그 다른 주석들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 주석들이 개혁개방 정책을 펼치면서 중국 SF의 황금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융래의 소영통 만유미래. 이 소영통이 보니까 애 이름인 것 같아요. 샤오링통이거든요. 샤오링통이 느리게 여행한다. 미래를 이런 뜻인 것 같거든요. 뭐 이런 색도 있고 그 다음에 비향인 마좌. 요게 정원광의 비향인 마좌가 3년 동안 태양계 밖을 떠돌아다니다가 지구로 돌아가고자 노력을 하는 10대들의 이야기. 약간 뭔가 굉장히 좀 오늘날에 읽어도 굉장히 좀 재밌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 영어 제목이 Flying to the Sagittarius네요. 네. 요게 저거 그 무슨 자리죠? 별이죠. 네, 별자리 별자리인데? 이름이죠. 네. 정갈자리인가? 사수자리인가? 뭐 같은 그럴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요 산호도상 적사광. 네. 산호도 위의 뭐 죽음의 빛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이거는 중국 최초의 SF 영화로 각색이 됐대요. 여기 포스터를 제가 가져왔는데 없어졌네요. 네. 요게 이제 책입니다. 네. 이게 샤오링통 만류 웨이라이고 요게
非常人마조 그 말자리인가봐요. 마조하라고 돼 있네요. 제가 아까 보니까 사수자던데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사수자가 이게 뭔가 그러네요.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중국에서 이 자리가 의미하는 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1983년대에 반정심 오염 운동이라는 게 또 벌어져가지고 이때 자본주의나 상업주의적인 요소가 있는 것들이 좀 배척이 됐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또 SF가 또 많이 쇠퇴가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겨울이었군요. 두 번째 겨울이었습니다. 네. 네,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에가 되어서야 그런 공격에서 좀 회복이 되었다. 네. 네. 그래서 여성 작가들도 요즘은 많이 좀 작품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좀 소개가 되겠지만 또 저희가 또 다시 언급해드리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사자, 네. 천첸, 그다음에 뭐 하우징팡도 저희가 다뤘었죠. 네. 접는 도시로 또 유명하고 요런 여성 작가들을 보면은 굉장히 남성 작가 집단과 굉장히 관점이 다르다고 합니다. 보면은 뭔가 감정과 낭만적인 분위기에 중점을 두고 그렇지 않은 작가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링처는 보면은 하드 SF적인 요소를 좀 잘 다루고 치웨이의 스타일은 뭔가 하나로 규정짓기가 좀 어렵다. 굉장히 다작을 많이 하시는 네. 그런 작가라고 하네요. 네. 하오징팡은 자신의 글을 굉장히 좀 비장르로 간주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천천의 작품은 쉬운 말로 쓰지만 또 하드 SF, 하드코어 SF고,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여성 작가들도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요 켈리우가 참여한 동아시아 설화로 쓴 일곱 번째 달 일곱 번째 밤. 여기에도 보면 류츠신이랑 하우징팡 작품이 실려 있습니다. 요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왕관류 작가도 여기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절연 여기서도 하우징팡 작가가 그 행복벽돌이었던 거예요. 작품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뭐 감정 뭐. 네, 그 행복 감정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는 네, 벽돌이 맞아요. 있는. 네. 그다음에 막 우울하면은 막 썩어가지고 막 벽돌이 막 다 부서지고 건물도 맞아요. 무너지고 막 네. 그런 작품인데 그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절연이라는 소설집이 정세랑 작가의 기획으로 네, 이렇게 동아시아의 여성 작가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책이죠. 네. 이 절연이 굉장히 이 머릿말을 읽어보면요, 정세랑 작가님이 이제 쓰셨는데 네. 사실 일본과 우리나라가 네. 좀 역사적으로 굉장히 좀 마찰이 많았잖아요. 마찰도 그렇죠. 많고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뭐 서로 혐관이잖아요. 혐관. 그 사실 뭐 동아시아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동아시아가 너무 역사적으로 뭔가 그렇죠. 좀 뭔가 네. 별로 이렇게 순탄한 역사를 그렇죠. 유럽과 같이 뭔가 이렇게 좀 그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보면 나라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데 중국, 우리나라, 일본은 그 넓은 땅덩어리에 나라가 3개밖에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뭔가 서로 뭔가 적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절연이라는 그 책의 머릿말을 보면은 일본 작가들과 우리나라 작가들이 계속 교류를 해왔다. 그런 뭔가 겨울 속에서도 계속 교류를 해왔고, 그걸 뒤돌아서 보니까 우리가 이제 뭔가 따뜻한 시기에 그걸 뒤돌아서 보니까 뭔가 우리가 만들어 왔더라. 이런 이야기가 써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중국도 보면은 굉장히 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신냉전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미국 주도의 어떤 기존의 달러 위주의 어떤 지배 체제 질서하고, 네.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 그 다음에 뭐 인도 해가지고 이렇게 모여 있는 또 다른 이제 또 지배 체제가 이제 굉장히 저기 우크라이나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갈등을 네. 일으키고 있잖아요. 네. 그런 사이에서도 이런 작품이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알아갈 수 있다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계속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뭐 유럽도 이웃나라끼는 사이가 안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 뭐 우리가 멀리 있으니까 사실은 뭐 쉽게 할 수 있는 네. 이야기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중국 SF는 특히 뭐 일본 SF도 별로 많이 소개된 느낌은 아니긴 하지만 중국 SF는 또 더더욱 또 생소한 분들이 그쵸. 많을 텐데 또 상당히 특히 여성 작가라고 하면은 그렇죠. 더 그럴 것 같아요. 사실 알려진 게 남성 작가들밖에 없는 판이잖아요. 류추신이랑 캔리우랑 뭐 이렇게 그쵸. 알려져 있는데 근데 저는 이 중국 SF의 매력이 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여성 작가들의 작품들도 이번에 읽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오늘 좀 달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 6개 정도를 짧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뭐 6개는 뭐 제가 꼽은 건데, 네. 혹시 뭐 제가 이렇게 요거를 먼저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접어서 드렸는데, 네. 어떻게 이걸 먼저 읽으셨나요? 네. 저 사실 다 읽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이거 뭐 여기 책갈피인가요? 여기?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다른 작품들하고 비교를 제가 꼽은 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다른 작품들이랑? 네. 그러니까 다른 작품들을 못 읽었고 아. 그 접힌 작품들만 읽었어요. 아, 그래요? 네. 요거는 그러면은 뭐죠? 그까지 읽은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요 앞에 요쪽까지 읽은 거죠. 네. 아, 그렇군요. 아, 그러면 이 도룡까지를 네. 도룡을 읽은 건가요? 도룡을 읽다 말았죠. 아, 그렇군요. 네. 도룡은 저희가 안 다룰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네. 도룡은 안 다룰 것 같고, 도룡이 약간 뭐 어떻게 말해야 될지 애매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 다른 작품들을 다루려고 하는데, 제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왕노노 작가의 작품 2개가 있습니다. 봄이 오는 방식과 상과 이름의 비밀이라는 2가지 작품이 있고, 네. 그다음에 천첸 작가의 얼굴 없는 여자의 연화라는 작품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왕ኳ니의 해산물 레스토랑이라는 작품, 그다음에 자오하이홍의 아기야 아기야 난 널 사랑해, 그다음에 뇌니 작가의 평형공식, 이렇게 6개 작품을 제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요 뽑은 거는 그냥 뭐 제가 읽을 때 좀 재밌게 읽었던 것들, 말할 거리가 있어 보이는 것들 위주로 좀 준비를 했고요. 네. 뭐 순서대로 좀 다뤄볼까요? 요거를 좀 바꿀까요, 이제? 네. 컨트롤 뭘 1. 하면 되죠? 1이요? 근데 아까 잘 안 됐네요. 네. 요거는 켜주세요. 제가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놔가지고 좀 읽으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일단은 왕노노 작가의 작품들 2개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둘 다 이제 중국의 뭐 전통, 그렇죠. 신화, 네. 문화, 뭐 소수민족 그런 것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작품입니다. 음. 봄이 오는 방식은 주인공이 이제 신이에요. 네. 주인공이 뭐 봄을 전달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신인데, 구망이라고 하는 네. 신인데, 이 신이 어떻게 성장을 해가지고 봄을 전달하는 일을 배우게 되었는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산과 이름의 비밀은 요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요거는 주인공이 유당주라는 아이가 주인공인데, 네. 이 아이의 할아버지가 점을 치는 그런 일을, 제사장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할아버지가 거우양주라는 이름인데, 이 주가 다리 주자예요. 이 묘족인 것 같은, 제가 기억으로는 묘족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좀 병약하면은 이 아이를 어떤 무생물에 위탁을 해서 키우는 그런 풍습이 있대요. 그러면 애가 튼튼하게 자란다, 뭐 이런 풍습이 있나 봐요. 예를 들면요? 이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다리에 위탁이 있어요. 돌다리. 그래서 주가 다리 주자예요. 이름에 거우양주에 네. 주가 다리 주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키워요? 다리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뭐 자세하게 이렇게 그려지진 않아가지고, 네, 다리가 뭐 또 그 다른 아버지다 이렇게만 나옵니다. 네. 약간 우리 대부 같은 느낌으로 무생물을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네. 하는 건가 보네요. 이 할아버지가 이제 쌀로 점을 칩니다. 근데 무슨 점을 치냐면은
로켓 얘기가 나오는데 로켓이 마을 근처에 로켓 그 발사대가 있어가지고 허구한 날 뭐 논으로 막 로켓 떨어지고 아이고. 그 다음에 돼지우리로 막 떨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점을 쳐가지고 로켓이 오는 방향을 예측을 하고 아. 그 로켓을 이제 다른 방향으로 돌려달라고 이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 손자예요. 이 주인공이 유당주가 손자인데 손자가 할아버지의 일을 원래는 이 아들이 이 손자가 굉장한 재능이 있어요. 미래를 뭐 보는데 굉장히 재능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 일을 맡기로 돼 있었는데 이 애가 학교에 다니고 대학교에도 가고 컴퓨터공학과를 전공을 해요. 오. 그러면서 이 전통과 조금씩 멀어지는 이 주인공이 그 마을에서 떠나가지고 잠깐 도시에 갔다가 와 있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 전통과 멀어지는 듯 했다가 어느 날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데 마을 회관 같은데 로켓이 떨어져가지고 네. 사람들이 막 다 죽는 그런 꿈을 꿔가지고 자기가 그걸 막기 위해서 구슬을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면은 굉장히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굉장히 뭔가 감정이나 네. 뭔가 낭만적인 그런 전통에 대해서도 그런 시각을 보내는 그런 이야기고요. 네. 다른 작품들도 보면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00작의 오덕의 수련기나 오덕의 수련기는 그거예요. 그 요괴가 신 되려고 노력하는 얘기고요. 요괴 무슨 여우 요괴 같은 게 주인공인데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우상의 우주끝 레스토랑도 보면은 시간 여행물인데 과거로 가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 만나는 그런 네 명나라 시대의 작가인가 그런 작가 만나는 그런 이야기인데 굉장히 좀 과거 전통이나 역사 이런 것들을 굉장히 뭔가 좀 낭만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그런 작품들입니다. 요 다른 작품들 중에서도 왕런어의 작가의 작품을 좀 소개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은 고사성어가 좀 덜 나와요. 그래서 좀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또 뭔가 뭔지 모르겠는데 네. 다른 작가의 문체는 뭔가 읽는데 저는 약간 걸림이 있더라고요. 근데 왕런어의 작가는 그나마 제가 좀 편하게 읽을 수 있었던 작품이어가지고 그래서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문체가 제가 아마 뭐 우리나라의 문체나 서양의 문체, 네. 미국, 영국 문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 굉장히 그 주절주절하는 그런 문체 있잖아요. 그런 거에 익숙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뭔가 좀 읽으면서 굉장히 뭔가 그 중국의 한자는 굉장히 단어 한자 하나하나가 굉장히 함축적인 편이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읽는데. 문장이 굉장히 함축적인 그런 뭔가 단어가 굉장히 좀 함축적인 단어를 쓰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문체가 좀 달랐는데 왕런어의 작가의 작품은 그나마 좀 편하게 읽을 수 있는 편이어가지고 요거를 먼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근데 요거는 이제 좀 낭만적인 편인데 그렇지 않은 작품들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저는 봄에 오는 방식을 읽었는데 네. 이게 대단히 좀 환상적이고 아름답게 그려지잖아요. 이 시인이 봄을 어떻게 불러오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물고기 타고 다니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런 신화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제주도는 뭐 어떤 할머니 신이 뭐 만들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는 7월 칠석 이런 네, 것들이요.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게 근데 이런 류의 작품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전에도 뭔가 본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도 들었긴 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SF로서의 그런 재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은 들긴 했는데 어쨌든 상당히 그 아름다운 그런 풍경을 그려내는 그런 느낌이긴 했습니다. 네. 산과 이름의 비밀을 보시면은 조금 더 SF적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굿이 어떻게 연관이 되냐면은 이 산이 신이거든요. 산에다 제사를 지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산이 하나의 뭔가 컴퓨터처럼 작동한다는 그런 설정이에요. 오, 네. 그렇구나. 네. 굿이 그런 프로그램이 있군요. 네, 프로그램 돌리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는 천첸의 얼굴 없는 여자의 연화. 네. 요거는 약간 호러 소설 느낌이 나는 그런 이야기인데 네. 주인공이 고미술품 복원가예요. 아. 고미술품을 이제 모아가지고
막 이제 찢어진 부분 붙이고 새로 네. 칠하고 막 이런 걸 하는 건데 얼굴이 그 계란 그 달걀 귀신처럼 얼굴이 없는 그리고 손에 눈이 달렸어요. 그런 여자아이가 그려진 연화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연화가 뭐죠? 연화는 저도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네. 뭔가 그 고미술품의 그런 어떤 분류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기로는 약간 좀 고리타분한 그런 네. 그런 장르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그런 좀 뭔가 별로 새롭진 않은 그런 그림들의 모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뭐라고 묘사가 되냐면 그림의 어떤 장르인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일단 네 있어요. 연화가 뭔지는 저도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네. 넘어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림이다. 네, 그림을 이제 블로그에 올리거든요. 자기 블로그에. 네. 자기가 이제 그림 그런 걸 하는 블로그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화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할머니가 와가지고 이 그림을 내가 사야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네. 이 그림과 감춰진 어떤 전설 같은 게 드러나는 거죠. 오. 이 그림을 그린 여자아이가 네. 왕따를 당해가지고 죽었다. 자살을 했다. 어. 근데 자살을 하기 전에 이런 그림들을 엄청 많이 그리고 갔는데 이 그림이 병을 다 치유해주는 그런 기적 같은 힘을 지녔더라. 그래가지고 마을 사람들의 병을 다 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왕따를 당해서 죽은 소녀가 마을 사람들한테 그런 은혜를 베풀더라. 네네. 그런데 아니었더라. 할머니 말로는 그게 아니었더라. 왜냐면 그 그림의 효과를 보면은 얼마 안 가서 눈도 멀어버리고 청각도 잃어버리고 후각도 잃어버리다가 시름시름 하다가 죽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이 그림을 사러 온 할머니 아들이 네. 무슨 암에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지금 앓고 있어가지고 이 그림의 효과를 봐서 수명을 몇 년이라도 더 연장을 해야겠다면서 이 그림을 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그림을 건네주거든요. 네. 그런데 이 안경황이라는 선배가 나와요. 이 선배가 아니야, 이 할머니 뭔가 이상해. 이 할머니에 대해서 더 파헤쳐 봐야겠어 하는데 이 할머니가 얘기하는 그 마을에 성씨가 하나밖에 없어요. 거의 왜 그냥 다 같은 성씨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마을인데. 집성촌이군요. 네, 근데 이 할머니 성씨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 마을에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을과 관련된 어떤 비밀이 또 드러납니다. 요거는 반전이라서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읽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이 작품이 다른 왕러너의 작품들과 비롯해서 다른 작품들과 또 다른 점은 약간 좀 별로 이렇게 역사를 낭만적으로 그려내진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으스스하고 좀 뭔가 고통스럽게 좀 그리는 그런 느낌. 약간 그 전통 안에 있는 부조리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그쵸. 거예요? 뭐 부조리 뭐 이런 네. 것들을 얘기하는 지점도 있고, 약간 좀 무섭게 네. 묘사하는 부분도 있고. 제가 그리고 연화가 무언지를 찾아봤는데요. 네. 이게 희망을 기원을 하는 좀 민간에서 그려졌던 그런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새해에 예를 들면 풍년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뭐 복을 빌고 뭐 우리 왜 그 입춘대길 뭐 이런 거 붙이는 것처럼 네. 대문에 막 붙여두고 막 이런 그림이었대요. 그렇군요. 네. 여기 보면은 중국 전통 연화의 절대적 다수는 형식이 고정된 여러 도안을 조합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화가의 독특한 창의성을 드러내는 예술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여자의 연화가 굉장히 독특하더라는 거죠. 그렇구나. 약간 부적 같은 그런 느낌이었나 보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도 네. 이 작품의 뭔가 분위기가 나는 약간 네. 전통이나 그런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도 뭔가 그것들이 그렇게 낭만적인 방식으로 다루지 않는 작품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작품인 도망가는 별, 요것도 보면은 뭔가 학교 폭력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네. 네. 어릴 때 어떤 별을 기르는 그런
그 동네 뒷산에 별이 떨어져가지고 별을 주워오는데 그 별을 기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어떤 남자아이가 이 별을 굉장히 잘 기르는데 이 남자아이가 학교 폭력을 당해가지고 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고 보면은 굉장히 좀 그 뭐 부조리 맞죠? 부조리 이런 것들을 다룬 작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옌위의 평행 공식 요거를 다뤄볼게요. 평형 공식. 평형 공식. 네. 네. 저 이거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요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몇 가지 작품들은 네. 다른 작품들하고 굉장히 다른 그런 작품들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평형 공식은 이 작품집에서 유일하게 우주적인 배경을 유일하진 않죠. 우리 지구에서 동떨어진 이야기를 다루는 유일한 작품인 것 같아요. 요거는 물속에 사는 외계인들이 나오죠. 베네카와 그다음에 이날인가요? 뭐 그런 외계인들이 나오죠. 뭐죠? 네. 네. 이미야네요. 네. 이리안이군요. 이리안이네요. 이리안과 베네카 종족이 네. 나오죠. 아니 이게 왜 헷갈리냐면 이 등장인물도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베네카 종족은 베씨고 이리안 종족은 네. 이씨로 이제 설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더 헷갈려가지고 이미야라는 이리안 종족의 이미야라는 애가 있고 베네카 종족의 베모라는 애가 있는데 네. 걔네의 우정이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라서 네. 그래서 그게 좀 헷갈리고 어쨌든 얘네가 물속에 산다는 것도 처음에는 모르고 읽잖아요. 모르고 읽다가 어느 순간 이상 가면은 베이얼이군요. 네. 베이얼. 네. 얘네는 물속에 사는 애들이구나 라는 거를 좀 깨닫게 되죠. 네. 그런 것도 되게 좀 재밌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물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문서를 쓰거나 하는 것이 불가능해가지고 기억 입자라는 걸 남기죠. 기억 네. 입자라는 걸 남겨서 그걸 후대에 이제 남기죠. 네. 약간 뭐 그 해리포터에 나오는 왜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물 있잖아요. 흰색 물. 그게 뭐예요? 기억 이렇게 추출해가지고 그걸 이제 무슨 그릇에다 넣으면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 그릇에다 넣으면은 네. 그걸 기억을 영상처럼 재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 속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런 게 있군요. 그런 느낌의 뭔가 네. 기억 입자라는 것이 나오는. 근데 펜시브? 네, 뭔가요? 펜시브인 것 같아요. 네. 이 외계인들이 어디 살고 있냐면 네. 베텔게우스 음. 별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네. 베텔게우스가 이제 실제로도 초신성이 임박한 별 중 하나입니다. 초적색 거성인데 네. 그 별에 살고 있다기보다는 그 그죠, 별의 네. 행성계에 별을 둘러싼 이 행성 중에 한 곳에 살고 있고 베텔기우스가 맞나요? 네, 베텔게우스 맞아요. 그 지구가 멸망한 이유가 이 베텔기우스가 폭발했기 때문인 건 맞는데 네. 네. 얘네들도 네, 베텔게우스가 폭발해가지고 그런가요? 도망 나온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저는 다른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베텔게우스가 모르겠어요. 지구에서 굉장히 가까운 별 중 하나거든요. 그거는 뭐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520년을 얘네들이 항해를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항성기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가 우리였으니까 약간 다른 곳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정확히는 어쨌든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뭐 이 베네카와 이리안이 원래는 굉장히 좀 서로 차별이 있는 그런 종족들이었죠. 서로 반목을 하는 그런 종족이었는데 어떤 각 종족의 어떤 인물들이 같이 어떤 귀중한 우정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우정으로 인해서 아주 커다란 과학적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이 종족의 번영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두 종족이 결국은 좀 화해를 하고 서로 이제 좀 돕는 그런 문화가 되었죠. 네. 근데 이 행성이 돌고 있는 그 항성 별이 초신성을 일으키기 직전이다. 폭발.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기 직전이라는 거를 너무 늦게 깨달았죠. 네. 그래가지고 이 행성이
이제 얘네들은 얼음으로 뒤덮인 그런 유로파 같은 데죠? 네, 행성의 그 안에 물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연류라고 하던데 뜨거운 물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그거에 의해서 죽어버리는 이 찹찹한 이 물 속에서만 살 수 있는 그런 애들입니다. 근데 이 연류라는 게 대중 없이 그냥 막 나오기 때문에 얘들 예측할 방법도 없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냥 자연재해처럼 그냥 당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명이 잘 발달을 못하다가 이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막 개발이 되고 결국은 이 얼음 바깥에 뭐가 있을까? 라는 거에 이제 신경이 미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거길 뚫어가지고 우주를 마침내 맞이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천문학이 발달되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 초신성 폭발을 알게 됐는데 그걸 알게 된 때가 너무 늦어가지고 이 친구들이 우주선을 막 급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뭐 우주선 사고도 많이 나고 뭐 많이 죽고 막 그러나 그 중에 운 좋은 우주선들이 막 나와가지고 다른 항성계로 막 여행을 떠나죠. 그리고 결국 지구에 도달합니다. 네. 지구 또한 아마 태양이었겠 태양이 아니고 뭐 베텔기우스인가? 네, 베텔게우스. 베텔기우스가 폭발을 하면서 이 지구에 어떤 영향을 줬는데 그 영향이 뭔가 연쇄적으로 영향을 줘가지고 결국 지구가 멸망을 합니다. 거의 베텔게우스가 폭발하면서 베텔게우스가 이제 지구에서 가까운 별 중 하나 600광년인가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초신성이 폭발하게 되면 그 초신성에서 엄청난 방사선이 이제 나오고 네. 그 방사선이 이제 지구를 덮쳐가지고 지구에 있는 행성들이 이 생명들이 다 네. 절멸했다. 네. 이제 그 이런 대기의 어떤 성분이 막 이렇게 질소, 산화물 뭐 이런 것들이 돼가지고 막 독소가 되어 버려가지고 다 죽고 일부 살아남은 인간들이 있기는 한데 근데 몇천 명 안 되는 네. 몇천 명. 예. 이 베네카가 베네카가 여기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네. 저 이거 읽다가 약간 울 뻔했어요. 아 그래요? 네. 마지막에 이 인간을 만나잖아요. 관하이라는. 이 베네카랑 관하이가 음. 약간 그래도 이종족 간의 그 우정 같은 거를 좀 만들거든요. 근데 이 베네카의 기술순이 훨씬 좋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이 약간 노예화되어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는. 그래서 인류가 얘네한테 막 약간 굽실굽실 거리기도 하고 또는 막 반항군으로서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이제 대세적으로는 이 베네카가 지구를 지배를 하고 있는데 관하이는 약간 초연해 보여요. 그래서 이 주인공과 같이 좀 잘 지내는 것 같았는데 뭐 뒤에 뭔가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그 어떤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뿐만 아니라 어떤 종족이 멸망하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게 상당히 좀 더덥게 그려지잖아요. 그게 저는 되게 좋았어요. 좋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우리가 쓰러질 때는 이렇게 되겠구나.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미처 예상하지 못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멸망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감정적으로도 상당히 와닿고 그다음에 뭔가 재미로서도 상당히 이 수중생물이 주인공인 소설은 또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봉사님 어떠셨나요? 저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재밌게 네. 읽었고 또 이 작품집 내에서도 굉장히 독보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주에 대한 그런 거를 쓴 작품이 거의 유일한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근데 아쉬운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아쉬우셨나요? 그러니까 약간 과학적인 정합성 부분에서 사실은 네. 약간은 의문점이 남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요? 예를 들어 이제 베텔게우스가 폭발할 때 네. 그게 지구에 뭐 얼마나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사실은 과학자들의 생각은
별로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진 않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왜냐면은 자전축이 이 초신성 폭발할 때 감마선이나 이런 것들이 위험한 물질들이 대부분 자전축을 향해서 이렇게 쏘아지거든요. 네. 별이 돌 때 초신성이 네. 일어나면. 근데 이 자전축이 별로 이게 태양계하고 이렇게 맞춰져 있진 않아가지고 네. 별로 이렇게 위험한 정도의 어떤 수준의 감마선이 지구에 도달하지 않을 것이다. 보통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구에서 데뷔를 못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뭐 멸망을 한거 이 아니에요. 부분은 그렇다고 칠 수 있는데 네. 더 이상한 부분은 네, 네. 왜 하필 지구로 왔을까 이 부분이 사실은 더 이해가 안 근데 되더라고요. 이 친구들은 우연히 이제 지구를 발견한 근데 건가요? 에우로파가 사실은 생각해 보면 네. 그들이 사는 행성과 더 비슷하잖아요. 또 닮았잖아요. 물론 그렇긴 한데, 네. 뭐 근데 저는 그 정도는 소설적인 어떤, 네, 그 허용으로 다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죠. 그렇게 그래서, 느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얘네들도 되게 이제 빈사 상태로 막 왔잖아요. 힘들게 막 네. 가다가 이제 우연히 그냥 이 물로 덮인 행성을 발견을 한 거죠. 네, 보통은 사실은 이 물이 아예 없거나 한 그런 상황인데 물로 덮인 행성을 보니까 여기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게 완전히 뭐 예를 들면 뭐 완전히 말이 안 되고 뭐 이런 거는 아니죠. 네. 그런 것도 아니고 저는 상당히 그런 상상력을 잘 쓴 것 같습니다. 근데 읽을 때 약간 저는 의문이 들어가지고 약간 그 의문이 좀 더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또 재밌는 부분은 이리안하고 베네카의 관계가 되풀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뭔가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짤방 있잖아요. 인간은 똑같은 실수를 계속 되풀이하고 뭐 그런 짤방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생각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근데 네. 베네카 입장에서 보면 인간이라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종족이 아니잖아요. 아니 뭐 근데 뭐 이리안도 그랬잖아요. 이리안도 그랬고 사실 자기 자신도 다른 종족한테는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뭐 사실은 안타까운 거죠.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인간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좀 안타까운 것이지. 예를 들면 우리가 베네카 입장이고 뭔가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죽이고 있는 수많은 생명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것이 우리가 그들과의 물론 공존을 깨하려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는 있지만 지금 뭔가 얘네들을 죽이면서 우리가 산다고 해서 아주 큰 뭔가 죄악을 짓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나 그럴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관점에서 보는 거냐면 우리 생태계 자체가 지금 먹고 먹히는 관계로 지금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인간적인 관점으로 어떤 특정 생물종이 살아남아야 된다는 관점으로 보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반려동물로 여기는 고양이나 개는 아주 이제 우리가 이제는 많이 아끼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뭔가 다른 동물들이나 좀 더 작은 벌레라던가 뭐 이런 생명들에 대해서 그만큼의 관심을 기울이는가? 라는 것도 저는 사실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런 종과 종 간의 그런 갈등이라는 거는 저는 필수 불가결이지 않나? 물론 이제 그 속에서 인류는 그나마 좀 더 나은 해법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베네카를 그렇게 비난할 수가 있는가? 뭐 비난한다기보다는 약간 그러니까 그 베네카와 이리안의 관계도 네. 사실은 뭐 결국은 어떤 위기가 있어가지고 이리안이 포기를 했지만 네. 포기를 하고 절멸을 했잖아요 이리안도. 네. 하지만 둘 사이에 어떤 그
관계도 진전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냥 무의로 돌아가고 지구인들 간의 관계에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게 좀 저는 안타까웠던 거죠. 약간 그 뭔가 뭔가 더 나은 시작을 해볼 수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뭐 둘이 뭐 잘못했다거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약간 뭔가 그러니까 실수를 되풀이해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계속. 근데 저는 실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아주 현명한 판단이다. 오히려 얘네들이 살아. 근데 저는 더 나은 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리안과 베네카가 뭔가 끝끝내 만들었던 것처럼 지구인과 베네카도 뭔가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읽고 저희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오하이홍의 아기야 아기야 난 널 사랑해. 이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요건 얘가 읽으면서 화나는. 네,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고. 근데 상당히 많이들 고민을 하잖아요. 특히 제 나이대에서는 많이 고민하거든요. 아이를 갖는 거에 아이를 대해서. 가질 것인가 말 것인가. 주변에 다 낳는 것 같은데 나도 낳아야 되는 것인가. 뭐 일단은 이 무슨 이야기인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일단 주인공은 프로그래머입니다. 프로그래머인데 그 버추얼 뭐 하이퍼 버추얼 리얼리티 같은 그런 가상 예를 들면 요즘 VR 기계도 보급률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되게 비싸가지고 그런 것처럼 미래에는 이런 그 홀로그래피 그런 컴퓨터 PC가 소수의 엘리트들에게 보급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홀로그래피를 이용한 게임을 만들고자 하는데요. 이 주인공의 회사가 그 게임이 뭐냐면 애기 키우기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 애기 키우기 게임을 좀 더 실감나게 만들기 위해서 사장이 그런 제안을 합니다. 너 애기 하나 낳아보는 거 어때? 라고 해서 주인공은 그래 내가 게임을 좀 더 실감나게 만들려면 애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내는 애기를 낳을 생각이 없었는데 작전을 펼치죠. 선배와 합작을 해가지고 뭔가 모성애를 이제 자극시켜가지고 애기 사랑스러운 모습을 뭐 친구 부부를 굳이 초청을 해서 이렇게 막 애기가 앵기게 하고 뽀뽀를 하게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만들죠. 그랬는데 뭐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뭐 좀 더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얘기를 좀 더 해드리려면, 그러니까 좀 더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면, 네. 그러니까 자기 아기보다 그 VR 세계, 버추얼 리얼리티에 있는 세계의 아이에게 더 애정을 느끼게 되죠. 그래가지고 현실의 아기는 이렇게 나 몰라라 하고 자기가 낳자고 했으면서 막 이제 제대로 돌보지도 않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내랑 이혼까지 이제 위기에 가게 되는 그런 소설이죠. 근데 그 VR 속의 아기에게 더 애정을 갖는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였어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내가 만들어낸 이 대상에 대한 애정. 그러니까 아기는 사실 아내가 낳았잖아요. 네. 아내가 낳았지만 이 마음으로 아기는 낳았다. 내가 그럴 수 있지만 내가 직접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하고 내가 직접 만든 이런 느낌이 훨씬 더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애정을 가지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뭐 그런 거죠. 이 친구는 일과 육아 중에서 일을 선택을 한 거죠. 그 일에서의 성취, 일에서의 성취를 선택을 한 것이고, 네. 그것이 우연히 이 프로젝트가 또 애기 키우기 게임이다 보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애기 키우기 게임과 육아는 또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도 그쵸. 있죠. 너무 또 고통이 많으면 안 된다. 그렇죠. 현실의 애기 키우기는 사실 뭐 고통 연속이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사이사이에 물론 행복이 있겠지만, 그렇죠. 근데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힘들면 안 된다. 네, 그렇게까지 힘들면 아무도 안 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적당히 힘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성취감도 있어야 되고. 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기가 토하는 거를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고민을 하고 그래서 좀 약간 크리피한 부분도 있습니다. 주인공이 이 자기 아기를 돌보다가 이거 게임에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거 생각할 때이 사이코 아니야? 얘는 사이코패스인가 이러면서 그렇긴 한데 상당히 그 재미있는 설정이고 또 이런 그 아기를 낳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육아나 이런 거에 대해서 SF적으로 잘 풀어낸 것 같아요. 저는 또 그것도 생각이 났어요. 그 테드 창의 소프트웨어 객체의 그 생애주기 거기도 보면은 이 소프트웨어 객체를 어떻게 이제 양육을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대체적으로 주인공의 성장 스토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네 그러네요. 약간 요즘 중국에서도 이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우리나라 못지않게 오. 출산율이 수직 하락하고 있고 우리나라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근시일 내에 우리나라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 원래 산화 제한 막 하고 그랬잖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랬는데. 네, 그랬죠. 제가 거기 있을 때도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뭐 우리나라랑 비슷해지는 거죠. 정말 급격하네요. 근데. 산화 제한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야겠네요. 네, 폐지된 지 오래됐어요. 오, 40년 만에 산화 제한 정책이 폐지되었다. 2021년. 그게 왜 그 대학에서 네. 그 졸업식 연사가 와가지고 똑똑한 젊은이와 똑똑한 그 여학생이 만나가지고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유능한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도 했대요. 아 진짜요? 그런 것들도 있고 보면은 그렇구나. 그거하고도 네. 연관지어서 읽으시면은 좀 뭐 더 재밌지 않을까. 그러네요. 네. 그 여기서는 사실 아기를 낳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세계네요. 그렇죠. 아, 우리 네. 오늘날이랑 비슷한 거죠. 네, 그래서 저 그 부분도 재밌었어요. 그 사장이 우리 게임의 타겟이 누구일 것 같냐? 라고 했을 때 아기를 낳고 싶었지만 타이밍을 놓친 사람들이라던가 여기는 또 인공자궁도 있잖아요. 네. 인공자궁도 있으니까 뭐 나올 수 있겠지 하면서 이제 일에 너무 매진을 하다가 여성들이 이제 시기를 놓친 거죠. 시기를 놓쳐가지고 아기를 못 키우거나 아니면은 자기 일이 우선이어가지고 아기를 키우기는 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는 게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아기를 낳지 못하는가 뭐 이런 것들도 생각이 나고 네 그렇습니다. 요거는 다른 작품들하고 다른 점이 유일하게 좀 전통 이런 거 문화 이런 거하고 좀 결부가 안 되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안 되죠. 오히려 좀 현실 문제, 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문제에 좀 더 관심이 있는 네. 그런 거하고 결부되어 있는 그런 작품이라서 꼭 배경이 중국이 아니어도 말이 네, 되는 그렇죠. 작품이죠. 네. 그래서 좀 재밌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왕칸위의 해산물 저희가 근데 몇 분 했죠 지금? 지금 한 50분 됐어요. 아 그래요? 네. 요거는 좀 빨리 하고 네. 말씀드리고 네. 넘어갈게요. 요거는 왕칸위 작가의 해산물 레스토랑이라는 마지막에 실린 작품인데 네. 요거는 이제 주인공이 그 바닷가 도시에서 태어나가지고 네. 그 어부 일을 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났는데 해산물을 싫어해요. 문어를 싫어해요. 네, 그래가지고 맨날 고통을 받았어요. 자기가 어려서 맨날 이게 먹기 싫어하는 거 먹기 싫어하는 거 먹으라고 막 강요받고 네. 그 다음에 살아있는 문어를 먹는 게 유행이었대요. 주인공이 어릴 때 그거를 먹어가지고 뭐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거 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시키고 막 이러다가 이제 그 마을에서 탈출을 합니다. 산낙지 먹는 것 같은 느낌인가요? 네, 그런가 봐요. 탈출을 해가지고 저기 네. 대학에서 글쓰기를 전공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작가로 활동을 하거든요. 미식 작가라고 해가지고 네. 왜 우리나라의 그 뭐 맛집 정보 같은 거 이제 쓰는 그런 작가인가 봐요. 식도락가. 네, 같은 네, 거요? 네. 왜 그 뭐 그 황교익 백종원 선생님. 황교익 선생님은 좀 그렇고 황교익 선생님은 좀 네. 그렇고 백종원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일을 하다가 그 작가 연대 같은 거에서 또 튕겨져요. 그래가지고 왜요? 중국을 떠나게 돼요. 아이고 저런. 그래서 미국으로 가거든요. 네. 미국의 어떤 그 대학에 어떤 연구자로 어떤 프로젝트를 참여를 하게 돼가지고 가게 되는데 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알고 보니 반전 어쩌고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호러 소설 이것도 호러 소설이고 약간 그 러브크래프트 느낌이 많이 나는 이 마을의 어떤 숨겨진 비밀과 어떤 무서운 이면 그런 것들이 숨겨져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굉장히 약간 읽으면서 그 약간 이질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는 그런 소설이라서 읽으면서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 주인공이 또 막 자유를 사랑해가지고 중국에 떠나서 뭐 미국에 왔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미국에 가가지고 이런 고초를 겪는 그런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좀 약간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런 소설입니다. 굉장히 좀 뭔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전통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전통을 피해서 도망친 거죠.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 네. 그런 이야기로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읽으시면은 좀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괴식을 피해서. 네. 괴식을 피해서 갔는데 괴물을 만나게 되는. 그렇군요. 저희 소개는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벌써 11시가 다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방송 다음 주에는 또 단신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모르겠네요. 여러분 댓글로 꼭 네. 알려주세요. 네, 댓글과 여러분 생존자님들 또 네 맞아요. 네. 우리 생존자님들. 네, 생존자님들 저희 생존 신고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다채로운 단신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뭐 작품 추천도 많이 받고 있어요. 네. 다뤄드릴지 장담은 못합니다만 작품 추천도 받고 있고요. 저도 막 다루고 싶은 작품들이 막 머릿속에 스쳐가는데 뭘 다룰지 모르겠네요. 네, 그러면 저희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요.